정부가요, 얼마 전에 8.2 조치 이후에 또 9.5 조치라는 부동산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당신이 몇 달 전에 부동산 폭락할 거다 했는데 오히려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머지않아 현실화 될 겁니다. 지금 이 정권 들어서 마지막 춤을 추고 있는데요.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에 이어 부동산 투기 정권이다라는 어떤 인식이 박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8월 2일 부동산 투기 억제 방향을 밝히기 전까지 사실상 내버려 뒀어요. 하나만한 조치 하나 썩 발표하고요. 그러다가 딱 잘못하면 자신들 지지 기반이 무너지겠다 싶었는지 8.2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놨는데 그것도 시원찮으니까 또 9월 5일 날 후속 부동산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요, 이 정권이 이야기하는 것은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의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10일 날 국회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이 가구의 절반이 집이 없는데 상위 1%는 6.5채를 가지고 있다. 갈수록 부동산을 둘러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공시가액 기준으로 상위 1%인 13만 9천 명이 총 90만 6천 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인당 6.5채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총 공시가액이 182조 3,800억에 달한다는 겁니다. 2007년만 해도 상위 1%는 3.2채였는데요. 또 상위 10%로 넓혀보더라도 2007년에는 115만 명이 평균 2.3채인데 지금은 138만 6천 명이 3.2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1%는 6.5채, 상위 10%는 3.2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 하면 9년간에 공급된 주택의 상당한 부분이 다 부자들한테 돌아갔지 집이 필요한 사람한테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된 주택이 326만 채인데 이 가운데 58%인 189만 채가 상위 10%가 차지했다는 겁니다. 자, 무주택자의 비율은 똑같다는 거예요. 2008년이나 작년이나. 즉 없는 사람은 계속 집이 없고 집을 326만 채나 10년 동안에 공급해봤자 그 집의 60%가량이 상위 10%한테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토지 양극화도 심화가 됐는데요. 토지 상위 1%인 8만 1,000명이 보유한 땅이 제주도 땅의 1.8%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땅의 가격은 335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1인당 평균 41억 3천만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지를요. 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소득층이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더 이렇게 버는 쪽으로 갔다라는 거고요. 이에 대한 이런 대책으로 현 정권이 강남 재건축 단지 주변에 주변 시세의 60%인 청년 임대 1,700채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성동구나 마포, 영등포, 서초, 강남, 또 강남 일원동, 송파 가락동, 강남 삼성동, 이런 동대문 답심리 이런 데다가 아파트를 지을 때 일부를 사서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하겠다 해서 1,700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용 면적 26에서 49,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뭐 한 12평 정도에서 한 8평 정도 이런 행복주택인데요. 자, 신혼부부나 대학생한테 공급을 한다는데 반포에 49평방미터짜리가 월세가 12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인근 시세의 60%인데요. 자, 청년 세대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누가 감당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형식적인 서울 시내에 아파트 재개발하면서 그 재개발 동수에 고작 1700채를 서울 시내 알짜배기 땅에 재개발을 시켜주면서 그걸 사들여 가지고 다시 임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 가격이 이 정도라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무리죠. 그래서 이런 주먹구구식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현 정권이 마치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고통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자기 지지층인 서민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전부 거짓이라고 봅니다. 자,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요, 사람 같은 놈들을 갖다가 쓰라고 국민들 앞에 설득을 해야 될 건데요. 문재인 정권은 지금 사람 같은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핵 문제로 가장 덕을 본 사람이 박성진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요, 박태주는 존경하지만 박정희는 같은 생각 아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쓴 글이나 생각을 보면 거의 뉴라이트하고 생각이 똑같았던 사람인데, 이제 장관 해먹으려고 자기가 포스텍, 그러니까 포스코 공대, 포항공대 출신이니까 포항공대를 만드는 박태준 전 회장은 존경한다 해놓고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산업화가 성공했지만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전 국민의 노력으로 산업화에 성공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소신을 바꾸고 말 바꾸면서 자리 하나 헤쳐먹으면 이런 인간이 장관 잘 하겠습니다. 솔직히 깜도 안 되는 이런 인간을 어디 구석에서 찾다가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뿐만 아닙니다. 자, 4강 대사는 전부 대선 캠프 출신 교수나 정치인한테 돌아갔고요. 과거에 이렇게 4강을 전부 다 송두리째 캠프 출신으로 일에 채우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것도 이 안보 위기에서 말입니다. 자, 요즘 식약청에는요, 식약처 북핵이 유영진이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 파다한데요. 이 대선 공신이라고 발탁된 유 처장은 살충제 계란 사고에서 완전히 그냥 보인 행동이나 그 다음에 지식이나 업무 파악 능력 등이 그야말로 일개 약사 수준보다도 훨씬 미달된, 약을 팔기나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모습을 보였는데 그는 잘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밝혀진 이야기로는 총리 대책 보고를 사흘 앞두고 연가를 내어가지고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8월 초에 여름 휴가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가 갔다가 돌아온 8월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산 계란과 닭고기에서는 비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박살이 나기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용가리 가자라고 그 가자 안에 이렇게 가스가 들어가서 이 먹은 사람한테 치명타를 입힌 이 사고가 났을 때 총리 보고를 8일날 앞두고 휴가를 떠났다는 겁니다. 총리실이 4일날 대책 보고를 지시를 했는데도요, 7일부터 9일 사이에 휴가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 처장은 휴가 도중 8일 상경해서 이 총리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유 처장의 휴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장관들도 적극적으로 연차를 활용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휴가 첫날 부산지방식약청, 즉 식약처의 이 지부를 방문하면서 부산시 약사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이용을 했습니다. 휴가 기간이면요, 휴가 기간에 솔직히 상관이 이 하부 기간에 방문을 하는 것도 예의가 없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휴가 기간에 거기를 가면서 약사회, 부산지방약사회 직원차를 이용했다. 그럼 부산지방의 약사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 조직이지 않겠습니까? 그 조직에 근무하는 직원의 차를 타고 갔다라는 건요. 이 사람이 뭡니까? 약사회의 이익을 식약처에 반영한다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장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쉬운 행동을 했고요. 휴가 중에 부산에서 식약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8차례에 걸쳐서 법인카드를 토요일, 일요일 사용했다 그러는데요. 휴가 첫날인 7일에도 부산에서 법인카드로 20만 원을 긁어가지고 부산지방식약청을 방문하면서 아이스크림 20만 원어치를 사줬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데요. 공무원이 된 지 6개월이 안 되면 보통 연차가 없는데 이 공무원 규정에 6개월이 안 되더라도 3일간의 연차를 당겨 쓸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리고 휴가 간 김에 지방식약청을 격려 방문한 게 무슨 문제 있느냐. 주말에 사용한 법인카드 8건도 비서실 직원이 집 근처 마트에서 손님 접대 다가를 통해가지고 다가를 사와가지고 처장실에 이렇게 갖춰 놓은 거다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야, 이 식약처는요, 비서실의 직원이 처장의 법인카드를 주말에 갖고 가가지고 자기 집 근처에서 이 사무실에 손님 오는데 대비해서 다과를 사는 그런 기관인 모양입니다. 저도 뭐 이 공직에 이런 데 있어 봤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직원이 주말에 처장의 법인카드를 가져가서 처장이 쓸 다과를 사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를 기업 집단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재벌 같은 그룹으로, 그리고 네이버의 이해진 이 대표를 총수로 지정한 거,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되지. 스티브 잡스는 미래를 봤기에 모든 사람이 잡스를 미워해도 존경했는데 네이버의 이해진은 잡스처럼 우리 사회에 그런 걸 제시하지 못했다. 지금처럼 가면 수많은 민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은 동색이라고 다음에 이재용이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맨몸으로 정부 도움 없이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만하고 동료 기업가로 화가 난다고 이렇게 또 갖다 발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김상조가 이재용 창업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맹심하고 자중하겠다. 이렇게 꼬리를 내놨습니다. 그냥 정부가 정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네이버를 기업 집단으로 지정하고 네이버 대표를 총수로 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요, 부동산부터 각종 전자상거래까지 네이버가 너무 커져가지고요, 이 한마디로 중소상권이나 자영업자 등을 파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지정했으면 그만이지. 거기에 또 갖다 붙여서요, 주렁주렁 또 훈계를 하고 자빠졌다가 한마디로 제대로 된 일을 하고도요, 이 훈계하는 버릇을 못 고쳤습니다. 이 정권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요, 저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의감이나 한마디로 자부심이 넘쳐가지고 말이 많아가지고 꼭 사고를 칩니다. 그냥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 하고 또 거기에 감정을 담은 말을 했다가 꼬리를 잡혀가지고 사과하고 자빠졌습니까? 자, 오늘 청문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박성진이 참 자기 양심도 져버렸는데요. 자,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는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서명, 반대 서명에 참여하고 국정교과서 발행에 찬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의 질의도 나왔는데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정을 했습니다. 양심 팔고요, 어떻게 끈을 잘 대가지고 두 얼굴을 가져가지고 또 한쪽에 해먹으려 하니까 힘이 들지요. 그냥 해먹지 말고 저처럼 속 편하게 사세요. 없어도 속은 편합니다. 자, 유영진 씨요, 진짜 어디 가서 세는 거는 어디 가도 센다고.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다 세고 있는데요, 진짜 공직자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도 안 됐고요. 김상조요,
고작 공정거래위원장 정도인데 오만이 하늘을 찔러갖고 아주 대통령처럼 훈계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 사람 공정거래위원장 된 지 얼마 안 돼가 재벌들, 바지 사장들 불러가 군기 잡을 때 알아봤는데요. 당신도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